먼저 이재민 평론가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 100회 특집 2개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는데 와야죠. 갈 데가 딱히 없는 사람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공주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얼마 전 싱커 네. 작품 이제 원작을 하셨던 이제 권혁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다들 셋 다 지금 생방송도 처음이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처음이라서 다들 좀 떨리기도 하고 카메라도 새롭고 이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가님은? 저는 사실 그 카메라 앞에 섰다는 것보다는 이게 두 분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긴장되고 또 떨리고. 저 위치까지 가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성 멘트나 이런 게 달라. 어떠세요? 저야 뭐 맨날 방송하는 건데 맨날 방송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마주 앉잖아요. 네. 근데 나란히 앉으니까 약간 기분이 희한하긴 하네요. 아, 그래요? 같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아, 서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주 앉을 걸 그랬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안 나오게 되니까. 보실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오늘 그래요. 근데 저도 좀 떨린다기보다 말하는 게 떨리지는 않은데, 혹시나 한 번씩 이게 팟캐스트 녹음할 때 회로 정지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깐 쉬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걱정되고 나머지는 뭐 관계없이 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승혜입니다. 늦었다는데 어떻게 출첵은 어떻게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수업이 원래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원래 평소에? 지금 종강 다 했어요. 종강 다 보강입니다. 하고 보강.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독립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뭐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독립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재민 평론가는 평론할 수 있는 분야들 중에 페이지 만화가 평론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이제 작가님도 관심을 많이 두고, 그리고 저랑 같이 사이드비라고 온라인 플랫폼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 권혁주 작가님은 일단 저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몇 번 안 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네이버에서 웹툰으로도 연재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만화 쪽 직업은 아무래도 웹툰 작가일 거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데도 독립 만화에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계속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컨택을 해오신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해요. 네. 돈도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만화를 네. 그 어떤 사람들은 만화를 오락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만화를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물론 상업 만화, 예술 뭐 상업 만화, 무슨 독립 만화 이렇게 나누는 것부터 약간 좀 그 좀 더 논의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봤을 때 독립 만화 쪽에 좀 더 그 예술에 대한 좀 고민 혹은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할까 보다는 자기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이쪽인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만화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 아, 여기가 독립 만화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관심 갖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곳에 이 두 분이 어쩌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덕하니 아주 언제부턴가. 근데 저희가 뭔가 뭐랄까 터줏대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쪽 분야에서. 남은 게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그러고 이제 이런 활동,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저희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작가님들 많이 많으시죠. 계시고요. 엄청 저희는 많으시죠.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하게 이렇게 된 건데, 이재민 평론가님 그러면 뭐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여전히 웹툰이고요. 그러니까 상업 만화라고들 하잖아요. 상업적으로 팔아야 하는 만화는 사실 비평이나 평론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의 역할이나 책임, 그리고 뭐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로서의 특성보다는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술로서의 특성을 얘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고개를 돌려보니까 독립 만화가 있었고,
그러면 비평의 영역에서 할 말이 더 많은 부분은 여기겠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든 공기를 주입시켜서 사람들을 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침 그때 성현수 작가님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툰을 한 작품 했어요. 웹툰을 한 작품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좀 독특하고 특이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못했고요. 왜 해외 플랫폼에서 연재를 한번 했었는데 망했죠. 일단은 망했고,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그걸 한편 하고 나니까 웹툰 작가들이 작품 만드는 사이클이나 과정 이런 것들이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그걸 일주일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씩.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 웹툰은 나랑은 안 맞구나. 그래서 그러면 만화는 그리고 싶고, 그때는 이제 웹툰과 이런 출판 만화에 대한 어떤 구분서 이런 것도 잘 없을 때라 완전 쪼렙일 때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출판이라도 해봐야겠다. 근데 출판을 내 책을 내줄 때가 있을까? 당연히 없지.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만화는 하고 싶은데 웹툰은 너무 그 사이클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출판을 해야겠고, 그럼 저는 출판을 할 때 그러면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주니까 그럼 내가 출판사를 차려야지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게 제 바로크라는 작품인데, 그러고 나서 왔더니 그냥 이 판이 있었어요. 이 시장이 이미 이런 식으로 독립 만화 인디씬이라고 불리는 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죠. 두 분이 알고 있는 독립 만화라는 거에 대한 원래의 의미? 어원까지는 좀 그렇고, 뭐가 어디서 시작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독립 만화란 말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된지도 모르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런 건 모르지만, 서로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독립 만화라는 건 난 처음 여기서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던 거, 이런 것들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권혁 작가님부터 한번. 근데 저는 언제였지? 2000년 초였나? 그 새만화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독립 만화를 알게 된 그 시작이 아니었나. 첫 만남? 그렇죠. 한국에서는 거기서 큰 일을 많이 했죠. 거기서 연재하셨던 작가님들, 작품 만드셨던 작가님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시고 그죠, 계시고, 예. 새만화대 출판사 작가님은 언제? 저는 독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알게 된 거는 영화 쪽이 먼저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죠. 팔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을 하는데 대중예술을 통해서 많이 팔고 대중들에게 많이 소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보든지 말든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흥미롭잖아요. 약간 뭐랄까, 봐주면 고마운데 봐주고 사주면 고맙긴 하지만 딱히 안 봐줘도 뭐 고개는 숙이지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미련한 걸 수도 있고. 그게 만화 쪽에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저는 새만화책은 저는 이미 만화 쪽에 들어왔을 때는 새만화책이 사라진 뒤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서 알았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는 인스타그램 통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이 책을 터물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주세요 라고 홍보하시는 걸 보고 터물벅에 가봤더니 그런 책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아,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내 팬들, 소수의 사람들과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된 사람들에게 책을 파는 것이 목적이구나. 북페어도 나가시는구나. 거기도 가면 만화가 있겠구나. 라는 걸 한 3, 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몰랐어요. 그냥 뭐 인디 만화, 뭐 음악에서도 인디씬 이런 거 있고, 영화도 뭐 독립 영화, 뭐 예술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있다구나, 있구나라고 이제 의식은 하고 있었지만, 확 이게 독립 만화구나라고 확 들어온 거는 저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분명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만화는 있으니까, 몇 군데 없지만 만화는 있으니까 그 만화의 역사를 뒤지면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거다. 미국 이제 마우스 같은 작품도 그렇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찾아보고 이제 미국도 찾아보고 이랬는데, 그 방대한 양을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찾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프랑스에서 이제 배대 얘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라고 돼 있었어요. 기록상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말 그대로 자본으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거대
그 당시 서점에 만화 팔리는 것들이 다 액션 만화, 뭐 사랑과 정의를 위해 러브 앤 피스 이런 만화들만 팔리는 거예요. 그런 만화들에 그 당시 그 프랑스 독자들이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게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항한다는 의미? 저항한다기보다는 우리 거 안 팔아주니까 그럼 우리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볼게라고 생각하고 이런 지금 강의하는 이런 공간 같은 거 하나 막 빌려서 그냥 옆에서 작업하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그냥 책을 만들어서 지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서 된 사람이 그 페르세폴리스의 마리안 샤트라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100회 특집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꼭 읽었으면 하는 만화 중에 빈슐리스의 피노키오라는 작품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영화만 찍어요. 근데 그 빈슐리스라는 작가명을 쓰시는 그분이 그 당시에도 거기서 같이 활동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세만한테 출판사 같은 느낌이었죠. 그 당시 프랑스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상업적으로 그 시장 그 팀이 상업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기보다는 그 만화 시장 프랑스 만화 시장의 어떤 큰 태도 변화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운이 좋았는지 그 작가들이 되게 천재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랑 달리 이제 개개인이 유명해진 거죠. 아예 개개인이 IP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돼버려서 마리안 샤트라비 지금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좀 알게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두 분도 이제 아무래도 자기 생활에서 경험하면서 얻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평론가이니까 한국에서 독립 만화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 의미는 어떤가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나요? 한국에서 독립 만화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독자들이 쓰는 말과 작가들이 쓰는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독자들이 쓰는 말은 내가 찾아낸 나한테 전달된 게 아니라 내가 찾아낸 걸 독립만화라고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인디 밴드 찾듯이 그런 건가요? 그리고 작가분들이 부르시는 독립만화 작가다라는 말은 웹툰에 진입 못한 이라는 의미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고요. 요새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작가님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재민 평론가님 말에 약간 공감하고요. 맞아요. 저도 웹툰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냥 실력도 안 되지만 그 사이클이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성인수 작가님이랑 얘기하면서 얘기했나? 그러니까 이재민 평론가님이랑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립 만화랑 언더그라운드 만화는 약간 구분해야 된다.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지금 보니까 네. 예. 설명해 주시죠. 독립 만화는 내가 자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디 만화라고 부르는 거. 인디니까 그게 그거죠. 내가 네이버에 갈 수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안 갈 거야를 선택한 사람들과 가고 싶은데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고 싶은데 진입을 못하는. 그거랑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아예. 아무리 그러니까 팔고 싶은데 팔고 싶지 않아. 있는 사람과 말이 좀 이상한데. 있는 사람과 나는 많이 팔고 싶은데 안 팔려는 다른 거잖아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결이. 그래서 언더그라운드랑 인디랑 그때 정식 작가님 얘기하면서 말했던 게 언더그라운드 코믹스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디가 독립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남겨지기를 결정한 사람들을 따로 부르는 언어가 있어야 한다. 뭉뚱그려서 전부 다 독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네. 저도 사실은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근래 본 만화 중에 가장 독립 만화스러웠던 거는 그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가 아니었나. 곤도 그렇고 며느라기도 그러니까 그렇고. 포털 물론 처음에는 포털에 들어가려고 하셨지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해 듣기로는 처음에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셨는데 근데 안 됐대요. 처음에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막 반응이 뜨거우니까 그때는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플랫폼에서. 근데 그때 안 간다고 하시고 그냥 인스타와 거기서 꾸준히 연재를 하시고 완결까지 하시고 이제 책으로 내셨던 그런 게 독립 만화가 아닌가 엄밀한 의미에서. 독립 만화로 가장 지금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케이스인 거죠. 그게. 그렇죠. 저의 생각으로는 올리원이고요. 그 외에 뭐
네이버에서 우바우 연재했던 이선 작가도 자기가 계속해서 인스타에 연재를 하면서 그 인스타 연재분을 묶어서 책으로 내고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책 의미 독립 만화에 대한 의미에 쓰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저도 그 인디란 말과 언더그라운드란 말은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뜻이 뭐 능력이 있는데 분명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불러서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고 CP사들도 연결시켜서 연재를 시키고 싶은데 여기에 남아서 자기 색깔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화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고 또 다른 얘기가 다른 단어. 근데 그분들은 또 카테고리화 되는 걸 좀 싫어하기도 하시는데 근데 필요하긴 해요. 그런 카테고리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카테고리화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뭐 아니다 이러면서 싸우면서 커가는 거죠. 서로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아까 사전 질문지 드렸던 것 중에 다섯 번째 의문인데 독립 만화란 말이 한국 실정에 어울리나? 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그 당시 시대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없던 시절이죠. 그런 시절이나 그리고 뭐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마우스 쥐 만든 사람 이름 뭐죠? 슈피겔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그것이 어떤 독립 만화라고 자기들이 지향하고 말하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한국 시장에서 독립 만화라는 말이 어울리나라는 게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화두를 제가 먼저 던지고 이제 두 분 의견 좀 구할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당시에 프랑스 만화에 자본이라고 할 만한 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미국이든 만화 제작의 자본이라기보단 서점에 입점되는 그 자본은 그건 권력이지 자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점에서 큐레이터가 서가에 배치해 줄 수 있는 그 권력을 자본이라고 부를 거냐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만화에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사실 일본을 빼면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의 돈이. 근데 그 독립 만화라고 부르는 게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선택받지 못해서 어떤 선언처럼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시에는.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슈퍼맨이나 저는 싸구려 만화를 그릴 순 없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그 싸구려 만화가 맞았으니까. 지금이야 슈퍼맨이 엄청나게 비싼 IP지만 그런 걸 그릴 순 없지. 내가 아동용 만화를 그릴 순 없지. 성인들을 위한 만화를 그려야지. 근데 그게 좀 더 예술적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작가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독립했다. 독립된 만화를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다 라고 선언을 하듯이 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기엔 위대한 작가가 된 거죠.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상황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의 돈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만화 시장에. 그럼 그걸 탑승하는 게 왜 나쁘냐고 반문해야죠. 그거에 탑승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작품 하는 게 왜 나쁘냐. 그지.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다들 어차피 플랫폼에 연재하시잖아요. 인스타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딜리업이라는 플랫폼, 포스타입이라는 플랫폼, 뭐 네이버 배도라는 플랫폼 이런 데서 뭐 이미 연재를 다 하고 있고, 블로그도 활용하고 이미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기 작품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독립인가? 독립 만화라 부를 수 있나라는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동사적, 그러니까 그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독립이지? 라는 생각이 좀 있고. 페이스북 그 시총이 얼만데 그 자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자본 페이스북 연재도 있잖아요. 수신 작가님 며느라기도 페이스북에서 연재도 있었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독립 만화란 규정이 맞나라는 게 저는 그게 계속 의문이었거든요.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저도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에도 관심 갖게 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독립 만화에 관심 갖게 된 게, 저 만화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화가 하나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문화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상업 만화로부터 독립을 하는 이유는 상업 만화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위 잘 되는 만화. 그러니까 장르 만화죠. 네, 네, 그러니까 정해져 지금 뭐 굳이 뭐 멀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품들을 떠올리면 사실 뭐 어제도 들어보니까 뭐 그 전지적 네, 전독시 예 그것도 뭐 한 달에 매출이 뭐 몇 억씩 나오고 소설만입니다. 이번에 웹툰도 아, 이번에 네네네. 웹툰 나온 것도 첫 달 결제도 16억 엄청났다고 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아 되게 운이 좋았어. 이제 그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그 시기는 지났죠. 지났고 이게 점점 뭔가 이렇게 견고해지면서 이제는 팀이 짜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제는 막 뒤에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근데 그걸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으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점이요? 잠시만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근데 그런 만화가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더 늘려주고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만화를 보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고 네. 그 요소는 잘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외에 지금 그것도 그렇게 잘 돼야 되고 네. 그거 위에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 독립 만화가 일단 첫 번째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과연 오늘날의 독립 만화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독립 만화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과서나 책에서 독립 만화 뭐 툭하면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서 필요한 독립 만화는 무엇일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독립 만화고 뭐 무엇으로부터 독립이냐 자꾸 그 질문이 나오니까 그냥 웹툰을 놓고 보더라도 웹툰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어떤 그 토양.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그 저희 학생들이랑도 같이 미리 한번 얘기를 이 주제로 한번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립 만화 작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독립 만화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 저는 사실 작가는 누구나 많이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린 이상 누구나 많이 봐주길 원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봐도 돼.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자존심이지 내심으로는 맞아요. 많이 봐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제 작품 많이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작가 입장 아까도 독자가 생각하는 독립 만화, 작가가 생각하는 독립 만화 다르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작가는 내가 무조건 상업 만화로 진입을 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걸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독자들이 그거를 이제 약간 구분해서 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그 모임이 좀 그 모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독자층이 좀 다변화돼야 된다. 예,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 공감하는 게 이 최근에 이탈리아 그 만화산업 조사를 하다가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그 가판대 있죠. 신문 가판대. 그걸 키오스크라고 부른대요. 거기서 파는 만화랑 야, 거기는 가판대 이름도 멋있네. 라틴어잖아, 라틴어. 야, 그 키오스카. 야, 멋있어 거기에 보인다. 네. 파는 만화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코믹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 노블 같은 건 다 서점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키오스크에 파는 만화는 서점에 진입을 못 해요. 왜요? 달라요. 뭐가 독자층이 아예. 독자층이 판매층과 독자층이 타겟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만화는 여기서만 소비가 되고 그리고 길 가다가 한번 보고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사는 거예요. 이런 만화와 그리고 지나가다가 내가 들어가서 서점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책을 고른 다음에 보는 만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화는 다 만화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독자층도 갈리겠죠. 만화를 좀 더 딥하게 소비하고 싶은 독자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내가 한 편에 300원, 500원씩 내는 것보다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 책을 사서 소장하면서 소장하면서 깊게 볼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독자들이 좀 나뉘겠죠. 지금은 사실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서양의 만화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좀 더 다양해질 필요는 있겠다.
여담이지만 그래픽 노블이란 단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는데 뭐 근데 이거는 뭐 쓰기의 나름이라서 언어는 이미 다 정해진 거라서 거기 문화니까 미국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그러면 저는 느끼기에 아까 처음에 화두를 그렇게 던졌지만 이미 플랫폼에 다 진입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독립 만화 작가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팔리길 원해요. 내가 내 만화 팔아서 먹고 살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독립 시장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상업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듯한 느낌? 그리고 항상 뭐 안 팔려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싫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많이 팔리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성현수 작가님이랑 초기에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만화는 기본적으로 상업예술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성현수 작가님한테. 근데 성현수 작가님이 처음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아닐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여지를 남기는 이유가 모든 작품은 결국 상업성을 띠게 돼요. 근데 상업성을 최전선에 둘 거냐, 그게 뭐 상업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다른 가치를 먼저 앞에 둘 거냐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나는 상업을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 작가들을 위해서 저는 그 작가들과 싸우기 싫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팔기 위해서, 세일즈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말했듯이 거대 자본이 들어가서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한 노력, 아까 그 전지적 독자 시점 그런 작품처럼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게 최우선인가 아니면 그게 최우선이 아닌가에 대한 거는 좀 있지만 결국 상업성이 요만큼이라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논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독립출판 만화 하시는 작가님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거의 제가 제일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분 말고 그냥 만나는 걸로는 제가 제일 많이 만났을 텐데, 가장 많이 느꼈던 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은 모일 수가 없구나. 만화가들은, 웹툰 작가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종범 작가님이 그 협회 일기 그 발대식 비슷한 거였는데 정확히 행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화가가 이렇게 40-50명씩 모여있는 걸 처음 봤다고. 그럴 정도로 만화가들 잘 안 모이거든요,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쪽 판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출판 쪽도 작가들이 진짜 안 모인다.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약속도 많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첫 번째 느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것과 화두에 있는 건데, 작가들이 독립 만화가라는 말에 갇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더 독립스러워야 되고, 그치. 뭔가 더 예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그렇게 연기하다가 그게 마치 자기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내가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본인도 내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뭔가 더 아티스틱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로 이렇게 점점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냥 평범해도 되는데, 평범하면서 자기 만화가 소비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단어에 갇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굳이 필요하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다 만화다 이러면 되지만, 그치. 그거보다는 그거에서 좀 세분화되어 있는 어떤 카테고리는 우리가 글로 평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라는 생각에서 독립 만화는 아닌 것 같다. 이 단어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올해부터 하고 다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규정되면 좋을까? 방법이 뭘까? 그 미국에서 산업분류 체계 정확하게 자기들이 그 공식적으로 내놓는 건 아니고 작품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팔랑팔랑하는 그 슈퍼맨이랑 뭐 이런 거 보는 그거는 슈퍼히어로 이슈라고 부르고요. 한 권 한 권이 이슈들이고, 그리고 두껍게 묶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특별판으로 그 하드커버로 나오는 것들, 그거는 슈퍼히어로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일본 만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만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지널 어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얘기하는, 자전적 얘기를 하든, 작가가 그 슈퍼히어로 얘기가 아니라 주류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그래픽 노블이라고 부르더라고. 그게 만화가들도 책을 많이 내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들도 그런 걸로 책을 많이 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에다노크가 만화책 낸 거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조지 타케도 냈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딱 네 가지 분류잖아요. 슈퍼히어로를 묶어버리면 그냥 슈퍼히어로와 나머지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많죠.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기획 만화가 하나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전독지 같은 거 전형적인 기획 만화죠. 잘 됐죠. 대박 나. 나 혼자만 레벨업 전형적인 기획 만화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완전 상업의 최정점에 있는 기획 만화가 있고, 그 다음에 연재 만화 중에서 작가 개인이 팀을 꾸려서 어시들이랑 같이 개인이 연재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연재하지 않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신지 작가님이라든지 웹에만 연재하는 작품, 웹에만 연재하다가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내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책으로만 만드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나눠도 네 개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중을 만나는 방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기본적으로 상업예술이라는 건 대중을 만날 수밖에 없고, 대중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중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만화가들이 그럼 내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작가들도, 독자들도 나는 책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책이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고, 난 온라인에서만 보고 싶어. 그러면 나 온라인에서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만화가를 나누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만화는 어떨 때는 머릿속에, 어떨 때는 뭐 히어로 만화도 해보고 네, 싶었다가, 맞아요. 어떨 때는 자전적 이야기도 해보고 싶었다가. 근데 저는 만화가를 나누기보다는 그 독자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독자를 이제 그냥 지금은 만화 하면 다 앱이 딱 씌워져 가지고 쫙 꽂히잖아요. 그럼 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화를, 이거는 뭔가 그래픽 노블이고 뭔가 자전적 이야기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점에서 쓱 볼 수 없는 책인데도 그냥 만화라는 이름으로 랩이 씌워져서 그냥 꽂힌단 말이에요.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실 그런 책들은 그렇게 진열해 놓기보다는 이렇게 표지가 딱 보이게끔 해서 이렇게 서서 보다가 괜찮으면 집어가고. 근데 죄송한데 그 왜 그래놨을까? 만화책만 다 랩을 씌워놨어. 그러니까 좀 알아봐 주세요. 만화책이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만화책이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한 번 읽으면 안 본다. 그 유어 만화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앞에 한 1화 정도는 읽을 수 있고, 그 뒤에는 그거 종 띠지로 묶어놨더라고. 그래서 만화 1화까지는 볼 수 있게 그 차 현장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는 띠지로 묶어서 여기서부터는 구매해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면 무료 같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는 사야 되니까. 근데 무료는 이제 아니고. 만화책이 약간 소장 개념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랩을 씌우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랩이 씌워져 있는 게 저도 좀 불만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중 위주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약간 평론가 분들의 이제 그게 좀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도 사막이라서. 그렇죠. 정말 사막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좀 분야를 바꿔서 네. 이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을 때 사실 이게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창작자가 많을 필요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독자. 그러니까 예. 막 300명, 500명씩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어디선가 그런 게 있고, 뭔가 어떤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독립만화 하면 성인수를 떠올리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연상해 줄 무언가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대 하면 사실 사람들이 다 되게 세련될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 그냥 더 일반적인 주택인데 몇몇 스팟이 좀 이렇게 네. 개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힙해 보이는. 힙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화도 그냥 지금은 사람들이 웹툰 아니면 출판 이렇게 나누는데 훨씬 더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맞아요. 예, 독자들이 이제 오프에서 가는 것도 좀 생겨나고, 이렇게 보다가도 지금은 이제 웹툰 하면은 그냥 너무나 많은 웹툰이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느낌이에요. 막 이렇게 떡져 있는 네. 느낌. 그걸 좀 잘게 이런 평론가님께서 잘게 이렇게 먹기 좋게 나눠주셔서, 어떤 거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오스크 자판대에 깔아놓고, 어떤 거는 이제
서점에 이쁘게 진열해 놓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고단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고단샤에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 확진자가 나오면서 편집부가 문을 닫으면서 잡지들이 무기한 휴관 중이거든요. 고단샤의 잡지들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잡지가? 전 들어서 네. 알고 있는데. 잡지가 총 12개가 있습니다. 고단샤 내에 만화 잡지만. 그러니까 만화 잡지만 12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이 잡지들에서 성격이 뭐냐? 10대를 타겟으로 한 순정 만화 잡지가 있고 20대를 타겟으로 한 로맨스 잡지가 있고 10대를 타겟으로 한 소년 만화 잡지가 있고 20대까지 뭉뚱그리는 전체를 아우르는 소년 만화 대표 잡지가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30대를 타겟으로 한 잡지도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지금은 근데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를 들어가 보면 한 대 5건 왔잖아요. 맞아요. 카카오 페이지랑 네이버 웹툰도 이런 거를 좀 레이블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속성상 그건 안 될 거라고 봐요. 플랫폼은 여기서 못 나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 앞으로. 그리고 독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공간은 기획안 하고 있는데 그게 서브컬처 내 아까 독립만화라는 말에 갇히는 것처럼 서브컬처라는 말에 갇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팬들이 남들은 못 알아듣고 우리만 알아듣는 언어를 개발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장르라는 말도 원래는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거를 부르는 말이었는데 서브컬처에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내 작품을 부르는 말이 됐어요. 우리 장르, 타 장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윤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팬들과 대중은 이 독자층과 코어 독자와 대중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코어 독자층과 대중이 멀어지는 만큼 출판사는 이 코어 독자층을 더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점점 개토화라고 저는 부르는데 점점 줄어들고 안으로 붕괴하는 거예요. 여기서 탈덕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시는 내가 이 판에 발을 들이나 봐라 싸우고 나오는 사람도 생기고 또 줄어들죠.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연령층은 나이가 들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만화 클래식을 제작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별이, 임나운, 불키드, 한타스, 쾅코믹스 등 총 50건에 달하는 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민 평론가와 제가 직접 쓰는 작품에 대한 리뷰와 신작에 대한 작가들의 미니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으니 좀 더 깊이 있는 만화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이드비를 찾아주세요. 운영자인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 네이버 페이를 통해 손쉽게 소장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sideB.kr을 검색해주세요. 만화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북 군산 기반의 출판사 삐약삐약북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소개합니다. 지역의 사생활 구구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과 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테마, 드라마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만화 프로젝트입니다. 산호, 근하, 정원, 북구플랜빵, 작은비버, 고영주, 레현, 불키드, 불친 작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 사생활 구구 프로젝트는 8월 17일까지 텀블벅에서 펀딩을 통해 소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각 9권 책 모두 작가님들과 나눈 인터뷰도 수록될 예정이라고 하고 이번 초판 인쇄가 품절되고 나면 책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후원하세요. 작품의 재미와 소장의 의미는 만화 클래식의 진행자인 제가 보증합니다.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구구를 검색해주세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는 인수인증 코믹스에서 운영하는 독립 만화 온라인 플랫폼 사이드비입니다. 현재 총 40종에 가까운 작품들이 입고가 되어 있고요.
어제는 또 몇몇 새로운 작품들을 계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코 작품들은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립 만화만을 위한 온라인 전문 플랫폼이니까요. 네이버 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여러 작품들을 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삐약삐약 북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비수도권 탐방기 지역의 사생활 9구입니다. 전북 군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친 불키드 작가가 삐약삐약 북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각 지역의 이야기야 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9명을 선정해서 작품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사생활 9구는 각 권당 99페이지, 99페이지고요. 총 9건의 텀블벅을 통해서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한 작가님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우선 대구엔 근하 작가님, 충주에는 고영주 작가님, 부산엔 산호 작가, 광주에는 작은 비버 작가님, 담양에는 레온 작가님, 고성은 정원 작가, 공주는 북구 플랜빵 작가님이 또 군산은 불친 작가, 단양에는 불키드 작가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들이 개개인도 매우 유명한 분들이지만요. 여러분께서 텀블벅을 통해서 지역의 사생활 9구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비주얼 그 작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만화의 그래픽적인 비주얼 그리고 표지 디자인들을 보고 나면 펀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역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국제 우편 봉투를 디자인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표지 디자인들이. 이게 의미가 뭐냐면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지역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좀 뭐 국제 우편 봉투 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국제 우편 봉투가 또 디자인이 이쁘잖아요. 그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위에 각 건마다 작가님들의 멋진 그림들이 정말 보시면은 펀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각 권은 가격이 초판 한정 9,9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판이 다 팔리고 나면 아마 책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초판 거기 텀블벅에 보시면 초판 한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비싸게 나중에 구입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구입하시게 될 건데 너무 좋은 책이라 웬만하면 9,900원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원하셨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만화 클래식에 돈 주고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보고 있으면 후회를 안 할 정도로 좋아요. 작품 퀄리티, 설정,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모든 예술 활동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닌 지역에도 있다는 거, 그런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역의 이야기와 작가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이야기가 함께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건 분명 소장하실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만화 클래식에 거의 처음으로 들어온 광고인데 여러분이 제 면을 좀 세워주세요. 삐약삐약 북스에서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의 위력을 지켜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은 광고비만큼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음에 또 다른 광고들이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텀블벅에서 지역의 사생활 9구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한번 검색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작가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도 이 답이 있는데 저도 좀 실력이 쌓이면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웹툰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웹툰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개인의 예술적인 가치의 고취를 위해서 만드는 만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작가 입장에서 오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넘나들어야 한다. 넘나들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때는 그 목적 의식에 정확히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내 예술을 할 땐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 이게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카테고리를 그냥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누자라는 게 지금은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데 하나는 그냥 장르 만화 그리고 예술 만화 이렇게 나누자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웹툰, 출판, 뭐 신문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별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독립 만화도 웹툰 연재 많아요. 수진 작가가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고 다만 디바이스마다 이제 편집이나 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한 명의 만화가가 다 다룰 줄 아는 만화가가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장르 만화라는 거에서 장르라는 게 아까도 장르, 타장르, 자기 장르 나누는 걸로 얘기했지만 장르라는 게 원래 그냥 풀어서 얘기하는 뭐냐면 선배들이 그 분야에서 쌓아놓은 어떤 컨벤션
그리고 클리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물 만들 때 처음에 남자 여자 뭐 여자 뭐 남자 연애물을 만들 때 처음에 무조건 싸우잖아요. 그치. 싸우면서 시작하고 제일 양극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필요한 조건들을 서로가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뭉치고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뭐 사랑해 이러면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연애물에서 거의 장르 공식이었거든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새 제가 그런 웹툰 많이 안 봐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요새는 요새 코드에 맞는 또 장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분야에 어떤 물을 만들 때 스릴러에도 장르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다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많은 소구력을 필요하는 만화를 그릴 때는 어떤 작가든지 이 장르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장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다 싶었을 때 마블이 생각하는 게 다 때려 넣자고 생각해서 만든 영화가 어벤져스 같은 거거든요. 누구는 토르를 좋아하게 만들고 토르의 서사, 헐크의 서사, 아이언맨의 서사는 다 달라요. 캡틴 아메리카의 서사도 다 다르고 근데 그 각 장르에서 따가져온 그 서사들을 다 뭉쳐서 이제 하나로 PD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서 잘 만들어서 대박이 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웬만한 걸로는 그 작품을 보면서 흥분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만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장르 만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도 만약에 대중성을 기하는 웹툰을 만들게 되거나 대중성을 기해야 되는 출판 만화, 뭐 교육용 만화, 아동동 만화도 대중성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만들 때는 이런 장르의 힘을 빌려서 만들 줄 아는 작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쪽은 왜 예술 만화라고 부르냐? 규정이 안 되는 것들은 예전에는 잘 만든 걸 예술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 맞죠? 피에타가 미켈란젤로가 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예전에 그 성당에 있는 조각상이잖아요. 그거는 미켈란젤로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술이었는데 지금은 3D 프린터가 미켈란젤로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근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 예술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잘 만드는 거 뭔가를 기교를 가지고 잘 만드는 거 가지고는 이제 이 시대에선 예술이라 불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미 보편적으로 너나 나나 똑같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뭔가 행위를 하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이게 규정되지 않은 행위들인 거죠. 규정이 안 되는 카테고리화가 안 되는 어떤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너희가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해주자라는 게 제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장르 만화, 예술 만화 이렇게 나누자라는 게 저의 평소에 지금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성유수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 만화라는 말 대신에 차라리 예술 만화라는 말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예술 만화라고 해서 그게 상업성을 지향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인간이 하는 자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예술이라고 하자라고 저는 말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나 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멈추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너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걸 계속 개발하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여기서 예술 만화를 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계속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의 제 주장입니다. 근데 그럼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반문을 드리자면 이제 저는 이제 장르 만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고 이제 어떤 작가를 상정해 놓고 저는 장르 만화라고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예술 만화라고 불러. 그리고 정반대로 나는 열심히 예술 만화라고 그렸는데 아니지. 난 열심히 그냥 만화를 그렸는데 누구는 장르 만화라고 부르고 누구는 이건 예술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는 없을까요? 앨런 무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앨런 무어나 뭐 프랭크 밀러는 좀 아닌 거. 프랭크 밀러는 좀 다른 것 같고 결이 앨런 무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이렇게 규정하는데 나는 작품을 이렇게 냈고 그랬더니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나를 그렇게 활용한다, 사용한다. 그럼 그렇게 써라. 그러니까 대중이 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모습과 내가 대중한테 소비당하고 싶은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갭은 한국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이 그거 굉장히 많이 겪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에서 여자 연예인한테 딱 전형적으로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이쁜 얼굴과 전형돼 있는 어떤 몸매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여자 배우들은 어떤 배우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데서 갭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소구하는 모습도 만약에 내가 상업적으로나
이익에 있어서 만약에 도움이 되고 할 의향이 있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빛을 보여주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사람들이 또 다른 나를 발견해 줄 때까지 좀 버티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아까 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부분 같긴 한데 네. 그 작가주의 만화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저는 작가주의 만화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나는 독립 만화가라는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난 약간 작가주의야 음. 라는 사람은 봤어요. 네. 네. 난 약간 작가주의 작가주의가 만화를 뭘까요? 근데 잠깐만요. 이 얘기 좀 해두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남겨주셔야 돼요. 저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독립 만화 이런 것도 하지만 이재민 평론가는 웹툰 관련해서도 정보 빠삭하게 알고 있고 저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작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댓글창에 지금 다들 음소거 해놓고 있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야 저희가 또 조금 이따 마지막에 질문 같은 거 이제 주고받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에다 질문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 파트하고 질문 파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주의 만화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오리지널 어서 그래픽 노블 그 작가주의 번역하면 작가주의적 만화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전적인 얘기가 됐든.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난 이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 근데 인 거지. 그러면 왜 팔지? 일기장에 쓰면 되잖아. 읽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블로그라는 일기장에 써놓고 아무나 와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작가님한테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 만화도 그냥 일기장에 그리지 왜 올리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 팔려도 그러니까 왜 파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랑 그러니까 팔고 싶다는 욕구가 같이 상충됐을 때 상충이 아니고 같이 접목됐을 때 책이 출판이 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작가주의 작가들은 판매에 대한 거를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아도 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블로그에 쓰라는 거지. 저는 내 작품을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건데. 안 팔아도 돼가 작가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팔아도 되는 아까 말했던 인디 독립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작가주의는 완전 정점에 있는 상업적인 작가도 작가주의 만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되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단지 작가주의적 만화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잖아요. 웹툰이야말로 이 작가주의적 세계를 열어적긴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뭐가 팔릴지 모르니까 다 해봤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법칙이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만화는 상업 만화고 이런 만화는 작가주의적 만화야 라는 구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릴 거지만 작가님이 팬들이 예를 들어서 많으니까 뭐 하일권 작가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일권 작가 같은 경우에 아버지 얘기만 주구장창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다 아버지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하고 싶어서 그 전에 작품들을 예쁜 작품들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게 방과후 전쟁 활동이에요. 근데 김중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연에서. 만약에 하일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 작품 절대 통과 못한다. 근데 하일권은 이 사람을 믿고 들어오는 독자 100만이 있기 때문에 100만 명은 최소한 볼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런칭시켰다라고 말을 하더라고. 근데 하일권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주구장창 계속했는데 이게 작가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상업적인 플랫폼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19금을 달고 중위권을 했어요.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대중이 나를 어떻게 하일권이라는 작가를 어떻게 소비하느냐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죠. 그 작가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봉준호 영화로 치면 봉준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잖아. 박찬욱도 그런 사람인 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거를 뭐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양면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아트 코믹스랑 장르 만화, 예술 만화와 장르 만화가 약간 저는 기만이라고 느꼈던 게 그걸 부르는 말이 이미 있어요. 만화가라는 말이. 예. 앞에다가 땡땡 붙이면 돼요. 내가 불리고 싶은 걸 내가 붙이면 돼. 근데 굳이 예술과 장르를 구분하는 건 기만인 거지. 내가 볼 땐. 그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완벽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난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전독 씨 1화를 지금 한번 틀어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독 씨 1화 정말 예술이거든요. 1화가 딱 틀면 핸드폰 바탕화면에
떠 있는 그 소설 문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설 내가 보고 있는 내 핸드폰으로 김독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장면을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롤을 내리면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요. 김독자의 눈으로 들어가거든요. 김독자가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서 나와서 스마트폰을 내가 보고 있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김독자를 내가 보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시점으로. 완전 예술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걸 최정점에 있는 한 달 만에 지금 수요일 1위 찍었거든요. 최정점에 있는 상업 만화가 이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 만화가 이걸 할 수 있느냐는 거지. 할 수 있지. 그럼 예술 만화로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건 작가님이 구분했다면 장르 만화인데 너무나 예술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창작 활동은 다 예술이에요. 맞아요. 그런가요? 다 예술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 예술이 특정한 것만이 예술이다라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동의를 안 하는 점은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해도 되나요? 네, 계속 제가 그러니까 알아서 자를게요. 원래 제가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할 때 내 행동과 내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 할 때 행동이 완전 달라요. 사람이. 그래요? 예. 다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잠시만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예술이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만약에 이재민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 행위를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예술이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건 디자인이지. 행위가 난 이미 어떤 대중의 욕구에 맞춰서 저 사람들을 타겟으로 정확히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라고 그리고 있으면 그건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디자인되어 있는 지구에서 살고 계시고 디자인이 솔직히 얘기하면 예술보다 디자인이 훨씬 위대한 거예요. 남의 니즈에 맞추는 건데. 근데 한국엔 약간 디자이너 이러면은 길에 걷어차이는 프리랜서 이런 취급하는데 디자이너가 훨씬 위대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행동이 디자인인데 어떻게 저게 예술이라고 불리는 거지? 예술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예술가들의 행위는 플레이는 다른 건데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있어서 그 두 개를 좀 구분하는 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무엇이 예술이냐. 그래서 듀샹이 막 그 샘 갖다 놓고 막 샘이라고 부르는 변기를 갖다 자전거 놓고 돌리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듀샹이 그렇게 함으로써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술이라는 건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술인데 거기다가 어떤 네이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목적성을 갖게 만드느냐거든. 근데 디자인이야말로 목적성을 가진 예술의 정점에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거꾸로 돌아가서 너무나 예술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기획 웹툰 역시 예술의 한 분야고 관례다. 그러니까 이걸 예술과 예술 아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화는 다 예술이에요. 그 목적성이 다른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술을 특정한 것이 예술이고 특정한 것은 예술 아님으로 분류를 하는 순간 예술이 권력화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게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넌 예술이야, 넌 예술이 아니야 이런 행위의 예술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분야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그 자체가 예술이라고 얘기했던 거랑 좀 상맥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아트 코믹스라고 부르자고 하는 게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예술을 하고 있어서 예술이라고 부르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르의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개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는 시대고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하는 만화들에 대해서 예술 만화라고 부르자는 거지. 어떤 특정한 것만 넌 예술이야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독립 만화가 그게 아니었는데 독립 만화에 갇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100%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너무나 닿고 싶은 지향점이거든. 너무나 달콤하거든. 왜? 예술이니까. 너무나 가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대중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언어가 어떻게 통용되고 있는가와 내가 규정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전 모르겠어요. 남의 시선을 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신경 좀 써야 돼. 남이 어떻게 부르냐. 근데 제가 뭐 엄청난 권위자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책을. 저도 이제 그냥 제가 그 약간 그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약간 이재명 평론가님이랑 입장이 좀 비슷한데 저도 만화는 기본적으로 그 예술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회화가 예술이듯 만화도 예술인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술을 하겠다라고 그리는 만화와 이거는 내가 독자 정말 한번 내가 완전 한번 뒤집어놔 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 접근 자체가. 네네. 근데 만화라는 그 매체가 갖고 있는 아주 그냥 그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독자를 염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자를 나는 아무도 안 봐줘도 돼라고 말하는 거 약간 기만이 아닌가. 기만이에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정말 일기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식의 오해의 소지가 맥락이었어요.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밴드 문화 하면은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밴드 중에 제일 잘 안 된 밴드들이 뭐 어떤 밴드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연주하는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같은 그런 매장에도 밴드를 그 헤드락에 나오잖아요. 영화 헤드윅 죄송합니다. 헤드윅에 나오는데 그런 밴드를 제일 안 된 밴드, 그냥 잘 상업적으로 잘 안 된 밴드. 동네 행사 뛰는 밴드. 그런 밴드를 얘기했는데 그 동네 행사도 그냥 친하니까 써주는 거지. 그 맞아. 밴드를 용돈이나 해라.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연주하는 밴드한테도 팬은 있다. 그런 말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팬이 많지는 않더라도 그들한테도 팬은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뭐 기만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 팬은 생겨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아무도 안 봐줘도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 간극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툰 안에서 간극이 되게 크거든요. 네이버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와 이제 막 생겨난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좀 어려운 플랫폼 작가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 간극이 너무 커요. 그리고 거기서 독립만화가로 가면 또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는 작가와 저기에 내가 좀만 더 하면 한 달에 16억을 찍었다는 전도체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작가는 아예 사는 곳이 다르거든요. 맞는 공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사실은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뭐 유통되는 방식이니 뭐 레이블링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사실 저한테는 중요하죠. 독자들은 관심 없어요. 맞아요. 네, 저한테는 중요하지. 이 작가는 자기를 아트코믹스 작가라고 불러. 이건 평론가한테 정말 중요한 정보지만 작가한테 1도 상관없는 정보거든요. 이 작품이 재미가 있느냐, 내가 보고 싶은 만화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느냐. 맞아요. 독립만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만날 수가 없어. 그렇지. 그게 진짜 큰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작가들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이 해주길 바라서는 안 되고, 사실 남이 해주는 건 거기가 돈이 많이 될 때예요. 남이 해주는 건 돈이 되면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와서 알아서 카페 깔아주니까 거기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 어떻게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이 아직은 많이 발달하지 않았다. 네. 지금 질문이 딱 하나 들어왔어요. 네. 박자영 네. 학생이신가요? 네네. 박자영이라는 학생이 예술가 목적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독립만화가 가지는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음소거 해놓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이게 설마. 지명해서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신 분들 다 빨리 질문 하나씩 아니, 주세요. 한 명을 딱 집어서 질문해 보세요. 박기흠 학생분 안녕하세요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경만 학생분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두 분 질문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래요. 기음이 질문 하나 해줘요. 예술가 목적성, 독립만화의 목적, 가지는 목적 이런 거. 독립만화의 목적은 다른 만화들이랑 똑같죠. 읽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읽히지 않기 위해서 만화라는 방식을 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그 너무 칼같이 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읽히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아니 학교에서 지금 여기 만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 있으실 테니까 공책에다가 다 이거 한 번씩 해봤잖아요.
해가지고 쭈르륵 넘겨보는 그것도 야 이거 봐라 하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읽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읽히는 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책을 넘겨보고 읽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이걸 구매해서 여기서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최초의 목적은 맞는 것 같아요. 읽히는 거라고 봐요. 가독성이라고 하죠.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최우선 읽히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좀 설명이 어렵네. 하여튼 그러니까 읽히는 건 만화의 본질이라고 봐요 저는. 당연하죠. 읽히는 건 만화의 본질인데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외의 목적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기획 만화의 목적 제일 목적은 사람들이 마지막 컷을 보고 와씨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결제 이게 제일의 목적이고요. 그게 후크라 그러잖아요. 낚시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이제 그게 아닌 작품들의 목적은 공감일 수도 있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걸 수도 있고 감정의 널뛰기죠. 그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 감정의 널뛰기를 만들어내는 거. 전 그 감정의 진폭이 재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 작가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작품이 까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업체한테. 네. 그러니까 예전이랑 또 다르게 이제는 미리 보기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결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이랑 좀 다르게 자꾸 까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동료 작가들 가끔 만나면 뭐 몇 번 까였네, 뭐 몇 번 까였네 이게 그냥 주된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뭐 그만큼 이제 그리는 사람이 많아진 측면도 있지만 지망생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플랫폼에서 원하는 이제 나름 이제 데이터가 생겼잖아요. 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작가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나는 분명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냈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요즘 취향이 아니다. 이제 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나는 그래도 어딘가에 내가 해야겠어라고 해서 뭐 딜리업에 올리건 포스타입에 올리건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또 독립만화라고 불러. 혹은 예술만화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작가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할까. 나 사실 이거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어쩌지 해서 이렇게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독립만화라고 불러주고 예술만화라고 그러고 그게 또 때로는 거기에 또 심취해가지고 나는 이제 예술 만화가다. 앞으로 이런 것만 그리겠다. 뽕에 취해서 제일 큰 일인데 그게. 예. 이제 그런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가는 그냥 어떻게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인 관종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냥 저는 그거보다 늘 아쉬운 건 뭐냐면 독자들은 사실 만화를 좋아하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10대에서 한 20대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난단 말이야. 근데 그 떠나지 않도록 30대 이후에 또 즐길 수 있는 만화, 40대 이후에 즐길 수 있는 만화, 맞아요. 연령대로도 다양해지고 뭐 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만화,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분명히 많이 있는데 포털에서는 맨날 가장 인기 있는 만화만 상단에 띄워주고 소개하고 여기 인기대더라. 그래? 뭔데? 한번 보고 근데 별로야. 그럼 그냥 나와버리고. 이게 저는 이제 저에게는 가장 최근의 고민인데 얼마 전에 영화 쪽 관계자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근데 만화 쪽 독자들은 돈 쓸 때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쪽에서는 이제는 영화관에 가는 걸 문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 문화적으로 내가 돈을 쓰고 있다. 문화적으로 기여를 하고 내가 작품을 그러네. 감상하러 간다. 그러네. 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팝콘 사 먹는 건 다른 얘기죠. 티켓 살 때.
근데 만화는 게임에 돈 쓰는 것처럼 이거 그만 써요. 내가 줄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이거 반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게 문화적으로 만화가 얼마나 자리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맞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쓰는 거를 아까워할 것이고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잘 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잘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걸 넘어서 내가 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심어주는 게 이제는 좀 맞지 않나.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영화관에 간다는 행위 자체가 종교 행사 가는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 종교랑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다르지만 그 움직임이라는 게 내가 어디 하나의 스크린 모두가 몇십 명이 모여서 하나의 스크린을 보는 그 장소 내가 뭐 건너뛰기를 할 수 없고 내가 꼼짝달싹하지도 못하는 조그만 의자에 앉아서 2시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그 행위 인간한테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영화관이라는 게 그런 거를 해소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의 성전이라면 좀 만화책을 사는 건 성경을 구매하는 것처럼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적어놔야 돼. 근데 그런 건데 근데 웹툰이라는 디바이스가 그걸 하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왜냐면 평소에 늘 하던 행동의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액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울 건데 그래서 출판에 있어서 저는 이제 좀 고급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똑같은 만화라도 조금 더 비싸게 그리고 정확하게 좋은 종이와 그 서사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화가 구동하고 있는 원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만화를 이제 양장본으로 해서 딱 내야 되는데 그러기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그거를 읽을 줄 아는 독자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 만화 볼 때 스토리만 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만화에서 캐치해낼 수 있는 독자를 많이 길러줘야 돼서 작가들도 평론가들도 그리고 프로모션을 하는 CP사나 여러 팀 뭐 플랫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출판 만화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양성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게 구동되면 성경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사는 것처럼 행위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 정리하도록 하고 지금 질문이 한 가지 정도 더 들어왔어요. 강인혜 학생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 꼼꼼히 서로 의견 나누시면서 해결해 주고 계셔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라고. 투머치 토커다. 애둘러서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 이건 나와 있는 거 하나만 더 보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저는 상업 만화와 비상업적 만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단순히 작가에게 만화가 생업이나 아니냐라고 보는데 상업, 비상업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앞에 얘기를 했죠. 모든 작품은 상업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러니까 상업성이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다른 목적이 더 앞에 있을 수는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구분하는 게 의미는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게 만드는 것과 돈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궁금하긴 하다.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아티스트를 보시면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곽경수의 길이 연재될 때 마영신 작가님의 아티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웹툰에 지금 가시면 있는데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보고 싶어. 나의 이 사람이 망가지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회개하든 그 결말을 끝까지 보고 싶은 욕심은 들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냐고 물어보면 절대 듣고 싶지 않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만화에선 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건 다르죠. 네. 마영신 작가도 자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걸 볼까라고 생각했다고. 엊그저께 토크쇼 갔다 왔거든요. 네. 마영신 작가 그 곽경수 전이라고 곽경수 전시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곽경수란 캐릭터가 실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토크쇼 오셨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고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업과 비상업. 구분하는 게 학생분입니다. 네. 경원이구나. 네. 저도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는 그 아무래도 지금 아까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아까 그 영화를 보면 그 소비 문화 생활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꽂히셨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 비상업이란 지금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란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살면서 그 이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냥 거짓말하는 네.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업이면서 그 소위 작가주의라고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했던 분들이 과연 지금 누가 살아남았냐? 그 아주 멋있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그분들 지금 어디 갔냐? 저는 그 계속 살아서 꾸준히 그런 만화를 그리면서 나는 비상업 만화, 나는 작가주의 만화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한다면 그럼 인정. 근데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했느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해서 예술 만화로 이렇게 회귀하는 거는 약간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저는 상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단지 그 상업이라는 말이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괜히 좀 시장 냄새 나고 그래서 약간 그 용어를 좀 새롭게 그 정의해주거나 그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제가 그 요즘 그 가계부 어플 같은 거 쓰면 요즘에 카드 이렇게 뭐 소비 나가면 이렇게 뭐 그런 당신은 무슨 유형입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아 당신은 네이버 그럴싸하게 꾸며주는 말이. 당신은 네이버 페이 요정이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지정해 준단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제가 웹툰 몇 개를 보면은 요즘은 워낙에 그런 게 잘 돼 있는데 당신은 이런 유형의 만화를 좋아하네요. 라고 해주고 이제 그런 게 지금도 있긴 하죠. 비슷하게 뭐 당신이 좋아할 만한 추천 웹툰 뭐 뜨긴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주 가는 뭐 카페라도 소개해주고 뭐 그 사람들이 자주 구매하는 무슨 뭐 전혀 다른 뭔가 좀 더 그 문화적인 그 테두리를 좀 더 확장시켜주는. 왜냐하면 웹툰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의 사람들도 보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웹툰을 보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운전하러 가는데 옆에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위험합니다. 엄청 위험해 보였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엄청 위험해 보였는데 되게 의외치도 않은 생각보다 많이 보는구나. 근데 아무도 난 무슨 웹툰 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말할 공간도 없고. 근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이거 같이 보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보고 얘기하기도 하고 너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웹툰은 이게 종류도 너무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혼자 보는 매체고 보고 나서 주변에 공유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만화를 볼 때 크크크를 많이 다는데 그게 사실은 몰래 웃는 웃음이잖아요. 크크크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참는 웃음이 크크크이 되는 건데 만화하면 떠오르는 그 웃음의 그 의성어는 크크크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몰래 보는, 혼자서 보는. 물론 그의 장점도 있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차단되는 매체이긴 하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끊긴 것 같아요. 아까 그 재난 문자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잘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희 재난 문자 오는 바람에 제가 확인하는 모니터에서 멈췄었어요. 그랬구나. 화면 못 쳤었대요. 소리는 들렸고. 다행히 소리라도 들려. 소리 들려서. 소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해서 아까 상업 비상업 이런 얘기하면서도 드는 생각인데 그 문화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를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여서 그 중에서 재미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소화하면서 앞으로 사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만드는 게 문화생활인데 뭐 근데 작가들이 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티스트라고 불러주면 예술만화로 불러주면 어떡하냐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는 상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불쾌하다든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화가 있으면 그게 뭐 엄청난 폭력물이라든지 뭐 잔인한 거든 아닌 거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실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을 쌓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아주 맑은 마음으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지막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계속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예술 만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왜 굳이 그렇게 나눠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작가가 자기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기로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돈만 보고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자기 휘둘리면서 20-30년 지내다 보면 자기가 뭘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인기는 있으니까 인기는 있고 팔리긴 팔리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 찾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고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독자들한테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사생활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원래 1시간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 좀 듣고 하도록 하죠. 이재민 평론가님. 뭐 마지막으로 성현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자기가 하는 거를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작가는 성공 못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그거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어떤 장르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남은 작가는 없어요. 첫 작품이 떴을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작품 못합니다. 100%고요.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작가들은 안목 있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다 알아봐요. 네. 그리고 대중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하면서 느낀 건 역시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꾸준히 계속. 그리고 실제로 기획을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서 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가 아닌 만화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그죠. 네.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와요. 작가 해라. 한국엔 작가는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 작가가 아닌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고요. 교수도 아니고 작가도 아닌 사람이 살아남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고 그걸 좀 해내기 위해서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법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이 이제 시작이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송을 계기로.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홍수 작가님. 네, 저는 사실 두 분을 오래전부터 물론 성윤수 작가님 안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재민 평론가님 오래전부터 좀 봐왔었고 그래서 전 이런 자리가 전 좋습니다. 이런 자리 좀 진지한 자리 그리고 성윤수 작가님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진지하세요. 저를 좋아하신답니다. 네, 아이고. 진지해서 좋아하고요. 그 약간 촌스러운 그 진지함이 맞아요. 저 예. 굉장히 클래식한 사람이라. 그래서 되게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좋았고 또 저희 학생 친구들한테도 소개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지금 오늘 이렇게 첫 대면을 했으니까 이제 컨텐츠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컨텐츠 많이 있으시니까 또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학생분들 중에서 만화 관련이나 독립 만화 이쪽 지금 독립 만화가 불리고 있는 만화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오늘 얘기 나누면서 독립 만화를 만약에 다른 말로 부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그런 생각을 쭉 해왔었거든요. 쭉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앞두면서 무슨 말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오늘 이렇게 얘기 나오는 중에 제 하나 또 꽂힌 얘기는 뭐냐면 진실한 만화. 진실한 만화. 약간 좀 대체해서 부를 수 있을 만한
예술 만화는 아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고, 근데 진실한 만화, 솔직한 만화. 네, 그런 거라면 독립 만화를 약간 대체할 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아무래도 저희 죽는 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아니야. 빨리 끝내고 다음 끝까지 페이지 이기는 갑시다. 네. 오늘 저희 당이 다 떨어져서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자, 학생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교수님에서 많은 거 배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